시설 등은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적인 한파와 폭설로 저원력 수요가 늘어 역대 겨울철 최대 수요 기록이 이번 주에만 2번 깨졌습니다. 이번 주 전까지 역대 겨울철 최대 수요는 지난해 12월 27일 기록된 90.7기가와트였는데 지난 19일에 91.7, 어제는 92.7기가와트를 기록해 두 차례 기록 경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부는 한파의 오늘 전력 수요는 사상 최대인 94.5기가와트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가운데 내일도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6.4도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 천여 채를 사들여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최근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의 경우 이 세입자들은 허그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빌라왕 김 씨는 종부세만 62억 원을 체납한 데다 다른 세금도 줄줄이 물려 있는데 이 체납된 세금이 최우선으로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 장려라는 이름으로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기에만 급급했지 정작 다주택자들이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세금이 아무리 많이 체납돼 있어도 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 전세라 해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적격심사는 통과됐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세보증보험 제도는 오히려 이 전세 사기범들의 손쉬운 합법적 자금 조달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인만을 위한 정책에 골몰했지 세입자 보호 조치엔 무관심했습니다. 이 전세 사기극의 공범엔 정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내일까지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가 쓴 긴축의 시대에 살아남는 투자 전략을 담은 책 넥스트 스텝, 이 책을 매일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책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수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특집 공개방송.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감동적인 경제사연과 김영익, 안유화, 이종우, 최준철, 박대기 등 경제쇼 인기 연사들의 2023 경제전망까지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펼쳐지는 특집 공개방송에 꼭 함께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행거픽과 함께합니다.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이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큰 피해를 앞으로 입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유럽이 핵심 원자재법이란 걸 들고 나왔습니다. 유럽판 IRA법이라고까지 하는데 이게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에 엄청 춥던가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네. 자, 추운 건 추운 거고 유럽연합이 지금 그 핵심 원자재법 네. 이것도 추운데 더 추워지게끔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일단 핵심 원자재법이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 한 30개 정도의 로우 머티리얼, 즉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이걸 챙겨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핵심 광물로 지정된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수급이 되고 얼마만큼 쓰는지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고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물건들 중에 이러한 핵심 원자재를 많이 쓰는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는 유럽산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럽에서 나오는 걸로? 예. 그런 핵심 원자재가 유럽에 많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100%를 절대 채울 수는 없는데요. 네. 일정 부분 채울 수 있는 여지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없고 논의 중인데 아마 시작은 아마 한 10%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라든지 뭐 아니면 풍력 발전 터빈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따져보고 있는데 아마 일괄적으로 몇 %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많이 쓰는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녹색이라든지 향후 탈탄소와 관련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거는 10%부터 한 30%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유럽산이 아니고 100% 뭐 미국산이라든지 중국산을 쓰게 됐다라고 그러면 이제 당장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추가적인 뭐 이제 비용 부담, 세금 부담이라든지 관세를 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든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IRA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유럽에서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판 IRA법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IRA는 철저하게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2차 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해서 유럽 핵심 원자재법은 범위가 좀 넓습니다. 뭐 구리라든지 그다음에 알루미늄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향후에 전기 수요가 많아지면 많이 써야 되는 이러한 자원들을까지도 이제 고려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핵심 원자재법을 유럽이 이게 왜 마련한 거예요? 이게 갑자기 마련한 겁니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이야기는 좀 되다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IRA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보복 차원에서 뭐 보복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국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이제 세계화가 탈세계화로 바뀌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어떻게 보면 잠재적 적국이 될 수 있는 세력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안보적인 위기감도 좀 있고요. 중국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유럽이 전체 사용량 중에 한 60% 가까이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 세계 생산량의 한 60% 정도는 중국이 이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알루미늄의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챙겨봐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뭐 모든 세계 주요한 광물들, 뭐 니켈이라든지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최근에 2차 전지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뭐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광물 자원들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런 자원들은 이제 뭐 이를테면 니켈은 인도네시아, 코발트는 콩고 민주공화국 이렇게 각각에서 많이 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광물 자원들이 캐내진 다음에는 다 일단 중국을 거쳐갑니다. 가공을? 네, 중국에서 정년 재련돼서 뭐 우리나라에서 2차 배터리를 쓸 수 있는 원료 그러니까 산업용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순도를 유지한 제품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광물질들이 다 중국으로 가서 그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탈탄소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 이런 것들을 경쟁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핵심 요소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 지점들을 중국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석유, 뭐 가스 이런 중동 지역에 대한 의존을 낮추겠다라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의존 폭을 더 높여서 중국이라는 단일한 국가에 더 의존하는 거 아니냐. 뭐 석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돈만 들고 나가면 한 70개 국가에서 살 수 있는데 이런 광물 자원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거의 매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가공된 것들은.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안보적으로 과연 타당한 것이냐. 우리가 상대방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안감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이런 걸 유럽에서 직접 캐내는 것도 있습니다. 캐내는 것도 있지만 그걸 뭐 아까 말씀하신 코발트 같은 경우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제일 생산량이 많다면서요. 거기서 캐내서 다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가는데 유럽에도 그럼 그게 그 가공 공장이 있어서 그런 데서 생산하는 것만 이제 유럽에서 관세나 이런 거 안 물리겠다 이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일부라도 들어가면 유럽에서 채취되거나 또는 가공된 게 들어가면 뭐 이를테면 보조금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금을 덜 물린다든지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차별적인 조치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걸 거의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다 수입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의존도가 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방법도 있고 의도도 있고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그 리튬이나 히토류나 뭐 이런 이 차세대 광물 자원 네. 이걸 하는 거 가공하는 거는 예. 다른 나라에서 안 하고 거기서 하는 거는 뭐 특히 히토류나 이런 거는 굉장히 환경에 피해를 주는 오염 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안 하고 유럽에서도 안 하고 중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인건비도 물론 싸고 그래서 가성비도 높고. 맞습니다. 그럼 유럽이 그런 인건비나 네. 또 오염을 환경 오염을 다 감내할 수 있는 네. 감내할 수 있습니까? 감내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예. 뭐 전면적으로 판을 바꾸는 그러한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유럽 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광물 생태계를 다시 이제 형성을 하는 그러한 차원 정도가 아닐까 싶은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장벽이 생기고 유럽 내에서 채취 가공되는 거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주어진다면 이제 자금이 몰려들 것이다. 이것들을 과거의 어떤 많은 오염과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하는 이제 정년 재련 과정이 아니고 보다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실험실 차원에서 논의되다가 흐지부지 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지하에서 뽑아내서 지하에 있는 지열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가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그러면은 우리가 광물 자원이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지만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세르비아에 전 세계 리튬의 한 10% 정도가 매장돼 있어요. 그래서 벌써 리오틴토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서 가공 공장을 지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유럽,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광물 자원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근데 현재 뭐 경제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위치만 파악해 놓고 문 닫아 놓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떤 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좀 투자를 진행해 볼 이제 그러한 지원책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그런 보호무역으로 해서 관세라는 장벽을 만들어 놓으면은 새로운 신기술들을 들고 오는 산업들이 유럽 내에서 활발히 일어날 거다.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큰 거죠. 가령 미국이랑 똑같이 이제 유럽산 뭐 이를테면 리튬이 일정 부분 이상 포함된 이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뭐 2,000유로씩 뭐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에 가서 공장을 짓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관련 산업 생태계도 형성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현재처럼 다른 나라에서 그냥 사서 쓰는 거하고는 이제 다르다.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 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당연한 생각인데 이게 잘 보면 세계화 시절에는 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질서로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뭐 미국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강력한 보호무역 그리고 세계화를 깨는 세계화는 오늘도 최태원 상위 회장이 헤어질 결심 말씀하셨죠. 헤어질 결심. 제가 그거는 몇 차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대국은 내가 생각하는 질서를 상대방한테 강요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강대국은 그 질서를 내가 어제까지 이야기했다가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새로운 질서를 끄집어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진짜 강대국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세계화라는 흐름을 만들었다가 이제 다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 보이는 손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모든 영역을 뭐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들 생각이 비슷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먹거리가 됐으면 좋겠어. 이게 앞으로 뭔가 중요해질 것 같아. 이러한 몇몇 영역에서는 세계화 대신 정부의 보이는 손들이 더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쪽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 원자재법이 우리에도 일단 굉장히 큰 피해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이따 하고 먼저 이게 유럽에서 이걸 갖다 들고 나온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유럽에도 직격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에도 직격탄이지만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종의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보복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예, 맞불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단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맞불 놓기 위해서 한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미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제 그런 것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현재로서는 서로가 이제 벽을 한번 쌓아 볼까?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얼마만큼 쌓아야 되나?라고 이제 서로가 지금 이제 견눈질을 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배터리라는 2차 전지 배터리라는 곳 아주 제한적인 범위인데 비해서 이제 EU 같은 경우는 더 넓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 IRA라는 걸 통해서 광물 자원 그리고 시장 투자 이런 걸 맞바꾸는 형태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유럽이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오히려 범위를 더 넓히는 작업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나라에 가서 각각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그 나라에 100% 광물이 없으면 주변 다른 나라에서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럼 갖고 올 수 있는 제일 만만한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 또는 뭐 호주 이런 나라들이죠. 근데 호주와 캐나다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광물 자원이 많은 이 나라들이 올해 들어서 공통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은 국가 핵심 광물 전략이라는 이제 새로운 국가 전략, 광물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22년 올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서 초안을 지금 이제 확정 지어가는 단계고 호주 같은 경우는 2019년에 1차 버전을 만들어 놓고 올해 이제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물 자원을 더 이상 그냥 갖고는 못 가게 하겠다. 그러면 이 광물 자원과 연계된 제조업을 한다고 들어오면 보조금을 비롯한 세금 감면, 뭐 노동력 확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겠다. 즉 우리 자원을 과거처럼 그냥 가져가는 거는 용납 안 하겠다. 돈만 갖고는 못 갖고 간다.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 나라 안에. 네. 제조업과 연계된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광물 자원과 연계된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럼 예를 들어서 유럽에 이걸 팔려면은 유럽 안에다가 그 가공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호주나 캐나다에 만들면은 사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IRA법 같은 경우에 캐나다는 허용이 되고 캐나다 같은 경우 북미 지역이니까 당연히 허용되고요. 그다음에 광물 자원에 대해서는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 이제 돼 있으니까 뭐 칠레라든지 호주까지 이제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차피 자기들은 광업 국가로서 그 동안에 잘 인프라들이 잘 돼 있으니까. 새롭게 뭐 미국 내에서 이걸 찾고 캐나다에서 새로 찾는 것보다 이제 일단은 이제 호주 쪽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그런데 그냥 원자재만 내주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어차피 너희들이 배터리 만들어 가지고 갈 거 아니냐. 근데 호주에서 만들어도 똑같이 다 IRA에서 받는 보조금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원료 광물 만들고 가공 공장 여기다 짓고 다시 그걸 가서 미국에서 또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편하게 여기서 원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가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그 미국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말고도 유럽의 핵심 그 원자재법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이 영향을 줍니까? 특히 이제 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이제 유럽에 이제 진출을 해 있는 상태죠. 뭐 헝가리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플랜트를 이제 했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외부에서 자원을 갖고 와서 그 지역 내에서 조립을 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그 지역 내에 있는 뭔가 광물 자원을 챙기고 이것들과 관련된 밸류 체인을 다시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큰 부담인 거죠. 그러게요. 그 원재료를 갖다가 캐내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 뭐 콩고에서 하든 뭐 칠레에서 하든 거기서 하더라도 그걸 갖다 정제하고 쓸 수 있는 원재료로다가 만드는 거는 유럽에 갖고 와서 그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아마 광물 특성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뭐 코발트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니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금 자국 내에서 유럽 범위 내에서 이제 정년 재련 비율이 어느 정도, 뭐 알루미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율들이 EU가 원래 규제에 되게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강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각각의 요소별로 뭐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은 가운데 이를테면은 뭐 구리나 니켈 같은 경우는 몇 % 이상은 우리나라 이 유럽 내에서 정년이 거쳐야 된다든지 뭐 유럽 내에서 좀 생산량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자원 같은 경우는 그 원료 그 광물 자원 자체가 뭐 한 7, 8% 이상은 돼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되게 꼼꼼한 이제 규제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규제책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한테는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쨌든 큰 시장 두 개가 다 보호무역으로 완전히 이제
여기 들어와서 다 해라. 네네. 한국에서 만들어서 돈 받고 수출만 할 생각하지 말고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역 수지도 지금 뭐 9개월째 지금 적자고 수출도 지금 계속 마이너스고 그런데 네. 갈수록 그럼 더 우리한테는 뭐 유리할 게 별로 없어지고 불리할 것만 계속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일단 유럽이 이제 뒤를 따라가면 뭐 당연히 인도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브라질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인구와 시장이 있는 지역들은 비슷한 요구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모든 섹터들 뭐 이를테면 철강, 시멘트 이런 쪽까지 번지진 않거든요. 지금 보면 다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지역의 그 첨단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투자를 사실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은 어차피 그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외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조건으로 이제 유치 경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것들이 단순한 규제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또 주겠죠.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 만들어서 팔 수 없다면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각 지역별로 쪼개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 그나마 시장이 크고 뭔가 보장된 지역을 위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이제 해외로 파는 어떤 이러한 모델들은 상당히 이제 제약 조건이 이제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과거 세계화 시절에는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런 사실 완전히 불공정한 룰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법이야. 내가 말하는 게 곧 법이야라고 될 수 있지만은 보편적인 그 상식에 봤을 때는 불공정한 룰인데 가장 큰 시장이 어쨌든 간에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불공정한 룰을 따르라. 안 그러면 우리한테는 못 팔아 하면은 남은 게 지금 중국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중국은 이제 이미 자국 그 이런 뭐 특히 배터리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비용 측면에서 이미 뭐 장벽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보면은. 이미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미국하고 유럽은 안 되니까는. 그럼 중국이라도 잘 우리가 팔아보자 하면은 거기서는 이미 밀린 거죠. 밀리지. 지금 주 타겟이 보면은 그 2차 전지, 전기차용 이제 2차 전지, 그 다음에 각종 뭐 풍력 터빈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건데 뭐 태양광이나 그 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이런 쪽에서는 중국 기업이 압도적인 물량으로 이제 품질도 상당히 좋고 가성비도 훨씬 좋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외부 업체들이 섣불리 들어가서 거기서 경쟁을 해서 승리하기는 중국 업체와는 경쟁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놓고 다투기에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딱히 그러니까 앞으로 침체 오고 뭐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데 좋아질 만한 게 그럼 이런 거로 보면 자꾸 블록화되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어차피 우리도 블록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린 뭐 있는 게 없으니까 수출해서 팔아먹고서 이제 그거 갖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정부나 기업이 어떻게 좀 이걸 뚫고 나가야 될까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뭐 기업들을 주저앉혀서 대한민국에 놔둔다고 해서 문제가 사실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느끼지만 사실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현상 중에 하나가 노동력 부족 현상이에요. 퇴직하시는 분들은 1년에 70만 명씩 퇴직하는데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는 이제 40만 명 세대가 됐거든요. 단순 계산으로 30만 명씩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촘촘하게 박혀 있는 이제 잘 훈련되는 제조업 이 노동력들이 뭐 1차 밴더부터 저 밑에까지 골고루 있었기 때문에 그게 착착 맞아 떨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몇 년 전서부터 그 밑에 쪽 뿌리 쪽에서부터 지금 흔들리고 빠져나가는 것들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 모델을 지금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과한 욕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보면 노려볼 수 있는 것들은 진정한 기업들을 이제 글로벌 이제 플레이어로 만들고 그 플레이어들이 이제 본국으로 송금을 이제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나눠가는 이런 모델이 뭐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큰 시장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동남아라든지 예. 이제 뭔가 자기들끼리도 모여서 해보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되지 않은 이제 예. 그러한 시장들을 우리가 빨리 선점을 하고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희망을 또 미래의 희망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예. 문제는 전 세계가 다 비슷한 생각이에요. 다 반도체 하고 싶어 하고요. 다 2차 전지 배터리 만들고 싶어 하고요. 예. 다 디스플레이 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도 얼마 전에 100억 달러 내걸고 이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보조금 주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폭스콘이랑 그다음에 싱가폴 그다음에 이스라엘 업체들이 벌써 들어가서 공장 예. 짓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들어온 공장들한테 당연히 어드밴티지를 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알았던 게 당연한 룰이고 지금 가는 것들은 이 룰을 깨는 거야라고 예. 생각하는 거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새로운 룰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예. 이제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이제 그 방향을 이제 모색하는 어떻게 예. 보면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지금 제일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불리한 입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잘 생각해 보면 그래도 느리지만 계속 진행됐던 세계화, 네.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통합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세계에서 많은 어드밴티지를 받고 그렇죠. 큰 이득을 누렸었거든요. 중국과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죠. 네. 그런데 그 게임의 룰 자체가 지금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첨단 제조업, 뭐 배터리라든지 몇몇 작은 섹터지만 예. 여기서 만약에 이제 각국이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성과가 났다.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범위와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수출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버텨온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이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뭔가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 라는 세계화의 가장 큰 모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원료를 들여와서 가장 효율성 높은 뭐 한국이나 중국에서 규모의 경제를 조립을 예. 해가지고 세계에 다시 갖다 판다. 예. 이 모델이 이제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한계에 봉착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델이 과연 이제 그 잘 작동할 것이냐. 지금 예. IRA나 핵심 원자재법 그렇죠. 같은 경우가 예. 그러면 당연히 과거에 비해서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어떤 물건들은 비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품질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더 높은 이제 부담을 이제 그렇죠. 소비자가 하든지 예. 아니면 이제 EU라든지 미국 정부가 이제 그걸 보조금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그 부담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보면은 예.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게 선순환이 돼서 이제 자체적인 뭐 산업 생태 형성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이게 그렇게 의도대로 잘 될까라고 사실 의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뭐 미국이 강력한 유치전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막상 가보면 사람이 없다. 예. 이거에 필요한 제조업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거에 기반한 사람들이 없다. 예. 그리고 완전히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조금 뭐 2, 30억 달러 받는다고 해도 이게 순식간에 눈녹듯이 사라지지. 예. 이거 쉽지 않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알던 룰이 더 이상 룰이 아닌 과거의 룰이 됐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룰에 맞춰서 그러면 뭐 그 새로운 룰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최대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을 만큼 이득을 본다라는 것들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더라도 먼저 들어온 업체가 가장 많이 받고요. 예.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공장을 짓더라도 첫 번째 들어가는 업체가 가장 좋은 노동력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할 거라면 최대한 선점을 해서 네. 바뀐 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떠한 추세로 갈 것이냐 우리의 산업 전략이라는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될 거냐 과거에 우리 산업 전략이라는 것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점점 올라오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국내의 어떤 그 인프라 그다음에 인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개발한다 그리고 수출한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과연 유효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당연한 게 아니고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세계화가 깨지면서 네. 각 나라들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블록화돼서 자국 우리가 여기서 모든 걸 다 만들 거야. 그러니까 다 우리 땅으로 들어와 하면은 네.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에 슈퍼마켓에 진열돼 있던 물건들이 오늘은 1,000원 했던 게 내일은 2,000원에 소비자들이 살 수밖에 네네.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미국 국민들이 그걸 갖다 계속 용납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쓰는 뭐 가구, 네. 뭐 시멘트, 철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세계화에 대한 혜택이 예. 강하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예, 예. 이거를 건드려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는 게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정치적인 피해를 당할 수가 피해만 있으니까. 당하지. 예. 그런데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예. 정말 우리 국가 안보라든지 예.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경쟁력 차원에서 봤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첨단 제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그렇죠. 뭐 전기차,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뭐 배터리. 예, 그다음 바이오 의약품, 예. 그런 것들만. 예, 그런 것들만 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지난 20년 그렇죠. 동안 신성장 동력이라는 예. 뭐 여러 타이틀로 해서 쏟아 부어서 예. 여기까지 왔는데 예. 이제 성과를 내서 다시 앞으로 한 20년을 우리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러네요.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백화점에 살 수 있던 그 싸게 살 수 있던 거는 계속 그냥 그건 싸게 그거는 공급되고 그걸 건드리면 그거를 정말 건드려서 얻을 이득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뭐 시멘트 그러네. 규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은 그 자원에 따라서 지금 광물 자원에 따라서 지금 이 그 국제 질서, 정치 질서, 무역 경제 질서가 새로 재편되고 있는데 네. 자원 중에 자원이 석유. 네네. 이것도 지금 요즘 좀 복잡해요. 맞습니다. 이 석유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뭐 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이제 끝났어. 이제 뭐 피크 이제 오일 시대가 아니고 피크 디맨드. 그러니까 석유에 대한 수요가 이미 피크를 쳤기 때문에 이제 예. 중요하지 않으라는 이야기가 벌써 불과 한 2, 3년 전에 나왔는데 예. 지금 다들 또 사우디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처럼 예. 이 화석연료 특히 석유에 대한 어떤 의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만큼 쉽게 예.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들을 이제 많이들 하게 되신 것 같고요. 뭐 사실 뭐 운송수단이 다 그 전기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렇게 예. 바뀐다 하더라도 석유는 그 석유 화학의 원료 자원으로서 그렇죠. 현재 생산량의 한 50% 이상은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석유가 예. 뭐 자동차 굴리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굴리기에 한번 태우기에는 너무 아까운 존재들이죠. 예,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예. 다른 화학의 원료로서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자원이 예. 이제 석유인 거죠. 예. 그럼 이 석유가 어쨌든 그 뭐 포스트 석유라고 하지만은 석유의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 석유 천국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네네. 요즘 신재생 에너지에 그런데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관심이 하잖아요. 많습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 다른 것도 태양광이 아니고. 제일 관심이 많고 풍력에도 일부 관심이 좀 있고. 사우디는 왜 그런 거예요? 석유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석유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우디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예. 1980년대 정도 뭐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80년대라고 하면 사우디가 생산하는 양의 90% 이상을 예. 수출할 수 있었어요. 자국 내수용으로 쓰는 것들은 뭐 예. 한 자리 숫자면 됐어요. 예. 그런데 그 비중이 지금 한 30% 중반대까지 30한 2, 3%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석유를 외국에다 갖다 수출해야만 이 돈을 벌을 수 있는데 수출할 수 있는 석유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내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우디 인구가 지금 몇 년 사이에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늘어난 인구들이 소모하는 에너지 양 자체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옛날처럼 뭐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고 다 현대적인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뭐 깨끗한 물, 에어컨 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예. 전력 수요가 말도 못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우디가 뭐 그런데 사실 뭐 다른 제조업이나 산업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전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에어컨은 많이 들겠지만. 근데 그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또 왕정 국가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삶에 있어서 그러는 거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렇죠. 예, 이러면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럼 무너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 안 건드리고 예.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석유를 100을 캐면 예전에는 90을 팔아서 돈을 벌을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한 70도 못 파는 상황이 된 거죠. 내수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발전용 그다음에 이제 그 해수 담수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에서 필요한 전기를 원유를 태워서 만드는 게 아니고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원자력이나 뭔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쓰도록 만들어주면 그 나머지 이제 그 30% 정도의 내수를 다시 수출로 돌려가지고 더 많은 이제 외화를 벌 수 있다. 외화를 벌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관심을 갖는 게 그걸 통해서 어떤 석유 이후에 어떤 산업을 갖다가 도모하는 게 아니고 네네.
진짜 내수 석유가 모자라서 내수에 쓸 석유를 대신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면이 이제 강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사우디가 그동안 관심 없었던 자국 내에 있던 천연가스 개발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천연가스는 황이 많아가지고 바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경제성이 좀 낮다라고 했는데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제일 확실한 거는 석유 대신 천연가스 이거는 제일 쉬우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선 결국 재생에너지를 계속 지금서부터 투자를 하면 우리가 앞으로 생산하는 그 석유들은 계속적으로 해외에 팔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를 미래를 지켜주는 어떠한 수단이 될 것이고 그 돈을 벌어야만 뭐 여러 가지 다른 산업이라든지 뭔가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야, 그 석유가 그렇게 많은 사우디가 이 발전한 그 군 내수를 위한 그 전기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부족해서 그걸 갖다가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는 건 그건 좀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는 화력 발전이 될 때 뭐 우리는 대부분 석탄이나 가스를 떼는데 여기는 원유 자체를 그냥 연소시켜 버려요. 원유를? 정지하지 않고? 원유 자체를 그냥 연소시켜 버리기 때문에 사실 효율성에서 봤을 때 보면 너무 아깝죠. 그러게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시스템 원유를 그냥 떼면 가장 간단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용도 낮고 만들기도 편하고 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스템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뭔가 효율적인 걸 찾으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현재 페트로 스테이트 석유 국가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미래는 자기들을 이제 일렉트로 스테이트 전기 국가라고 이제 불러달라. 그런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우디에 있는 그 수많은 넓은 황무지, 사막까지는 아니지만 그 많은 지역에 태양광 패널을 깔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한때 한 10년쯤 전에는 이제 이 전기를 이제 유럽으로 우리가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잠깐 이야기가 나오다가 좀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사우디가 추진하는 방안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진심인 것 같다. 정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6시 10분 일기에서 지금 남원시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 눈이 엄청 내리고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특히 퇴근길 교통변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원시에 지금 대설경보 발효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엊그제도 좀 잠깐 경제쇼에서 이 주제 좀 다뤘지만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서 사우디가 시진핑 주석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 방문했잖아요. 네네. 이달 초에.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으셨죠. 그렇죠. 바이든 때하고는 정말 차이나게 너무 티가 나게 그냥 하던데. 러시아, 중국하고 사우디가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이거 진짜 이유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사우디가 중국하고 러시아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일단은 그 상대가 싫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존재가 싫기 때문에 그 미국과 싫은 사람들끼리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형국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하고 사우디의 이런 밀착을 보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영향력을 대단히 확대를 하고 미국이 이제 완전히 밀려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의 사우디 방문은 하나를 얻었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를 또 잃었어요. 어떤 걸 이뤘어요? 왜냐하면 철천지 원수가 누굽니까? 사우디의 철천지 원수는 이란이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줄도 없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굴욕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중국의 요구를 다 수용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버섯이 갑자기 제일 큰 철천지 원수에 가서 저런 식의 뭐 전략적 동맹 관계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과거에 자기들이 해왔던 경로가 과연 맞는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맞서서 또 의외에도 반전을 또 이뤄낼 수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지금은 미국과 이란이 철천지 원수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또 이렇게 돼서 상대방끼리 좋아지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의외로 또 판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뭐 이란 핵 합의라든지 관계 개선이 단계적으로 또 진전되는 모습들이 또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그 하나를 또 잃었군요. 그래 이란을 잃었다 이거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히 불쾌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보면. 그럼 이란 입장에서 예. 미국과 관계 중국이 그래 그 등 돌렸어. 그럼 우리는 그럼 알았어. 그럼 여태까지 등 돌렸던 미국하고 네. 그럼 뭐 좀 해볼래. 해서 네. 만약 핵 합의가 다시 복원되거나 그러면은 네. 이란의 석유가 그럼 서방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석유뿐만 아니고 천연가스도 풍부한 나라고요. 예. 그다음에 뭐 중동 국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조업도 있고 예.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제대로 제재가 풀려서 활동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유럽이나 아시아, 미국 기업들이 중동의 거점으로 삼을 사실 국가는 그렇죠. 이란일 예. 수도 있거든요. 예.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잠재력이 있다는 걸 다들 알기 때문에 예. 사실 그동안에 미국이 사이가 화를 낼 때마다 유럽 국가들이 계속 끌고 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예.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계만 정상화되면 예.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이란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드론을 지원해 준 것 때문에 유럽 국가들마저 지금 사실 돌아선 상태거든요. 이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란은 사실 정말 지금 고립무원 상태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시비도 이제 되게 거세게 일어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한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를 한 방에 돌파를 또 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뭔가 상황이 바뀌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진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들도 계속 정권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말을 갈아타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동 지역에서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은 예. 일방적으로 누가 유리한 구조는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동안에 사우디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증산하면 증산하고 뭐 필요하면은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익에 저해되는 것들도 뭐 사우디가 꿀꺽 감내했던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전혀 고마워하거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는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고 해서 석유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러시아를 이제 오펙 플러스로 예. 이제 불러들여서 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활 공동체가 됐고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중국이라는 또 예. 하나의 흐름들을 이제 갖고 와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사우디가 미국의 종속되는 종속 변수가 아니고 예. 독자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행동을 옮길 수 있는 플레이어다라는 것을 지금 과시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네. 제가 드는 생각이 미국은 지금 어쨌든 석유가 부족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물가가 잡히지가 않으니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게 생겼으니 사우디까지 가서 그렇게 좀 석유 좀 늘려달라 했는데 사우디가 매몰차게 오히려 감산하겠다고 하루에 200만 배럴씩 역대급으로 지금 오히려 줄여버렸잖아요. 네. 물론 이란이 강국이 되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그 의심이 되고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은 당장 석유가 급하니 이란하고 핵 합의를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해서 네. 이란의 석유를 증산할 수 있도록 사우디나 다른 중동 국가들이 줄여버린 석유를 이란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생각은 좀 안 할까요?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전에 이제 미국이 이제 급하니까 아쉬운 예. 대로 꺼내는 카드가 가까이 있는 이제 베네수엘라죠. 예.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제 규제를 예. 이제 제재를 일부 완화해서 미국 기업들이 투자한 예. 자회사들이 가서 석유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인 기름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모든 유류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이 디젤류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나오는 쉐일은 휘발유 만들긴 좋은데 예. 이 디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끈적하고 점성이 높은 예. 베네수엘라산 이제 원유가 섞이면 좋은데 그게 이제 안 들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곳에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나라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영향이 강한 지역이니까 예. 이제 최근에 갑자기 난데없이 이제 제재를 일부 뭐 완화해 준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을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만큼 제재를 이제 해제를 해서 일단 예. 어느 정도 보자라고 예.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관계는 아마 궁극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예. 뭐 불가능한 저는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예. 오히려 그 전에 베네수엘라와 관련되는 일들이 또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는 게 또 흥미로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디젤을 많이 쓰나 보죠? 디젤은 한국이나 뭐 이런 그렇죠. 유럽 산업 국가에서나 국가들이 많이 쓰긴 하지만 예. 미국도 이제 그 큰 대형 예. 트럭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제조업체 이런 데서 이제 예. 연료로서 사용되는 것들은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디젤이 지금 품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기는 우리나라도 지금 디젤이 지금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태어나서 처음 이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현상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래 디젤이 비쌉니다. 원래 디젤이 비싸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 원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 이제 디젤이 더 비싼 게 사실 정상입니다. 보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보면 그게 생산 원가가 더 비싼 거죠? 더 디젤이? 더 비싸고 아. 예. 왜냐면은
이제 휘발유 같은 경우는 정유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잘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개발을 해서 휘발유로 전환되는 것들을 시설들을 많이 있는 데 비해서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많이 이제 투자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을 통해서 이제 산업용이니까 그렇죠. 디젤을 좀 저렴하게 만들고 이제 휘발유가 비쌌던 데 비해서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 여행하다 보면 디젤이 사실 더 비싼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면은 연비는 더 좋지만 물론 연비가 더 좋긴 좋아요. 그렇군. 아니 그러면은 이 사우디와 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하고 이렇게 관계가 개선되는 게 어쨌든 질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우디가 그러니까 진짜로 중국과 친하게 하고 미국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건 아닐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막 바뀌는 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에는 어떤 변수가 영향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만약에 독자적인 노선이란 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더 이상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제 뭔가 다른 형태로의 일단 발전을 이제 도모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고 특히 최근에 중동 국가들은 모두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방위 산업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국 내에 어떻든 간에 국가를 지키기 위한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세계적으로 이제 파트너를 찾다 보면 당연히 한국. 대한민국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이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무해한 국가거든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적인 파트너로서 삼기에는 되게 좋은 파트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동 국가들의 어떤 이런 독자적인 노선들 그다음에 다양한 산업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지만 물론 위협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동 국가들이 국영 항공사들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에미레이트 항공이라든지 카타르 항공이라든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환승 허브 노선을 다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중동 국가들이 원체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버거운 상대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시진핑 주석이 석유 대금을 결제 대금을 중동에서 더 많이 석유랑 이제 가스 수입할 테니까 대신 달러 말고 중국 돈 위안으로 좀 이거 하자. 지금 인프라도 다 돼 있다. 지금 상하이에 석유 거래소도 돼 있고. 뭐 그 자체는 어려운 일 아닙니다. 보면은.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마 시범적으로 이제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받는 돈을 이제 비교를 해보겠죠.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로 받는 거, 써먹을 때가 위안으로 받는 거 했는데 뭐 위안으로 받는데 이게 이리저리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포션을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해보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다라고 하면 이 중동 친구들도 장사에 능한 친구들인데 절대 믿지는 장사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제 그냥 형체만 남아 있는 거지. 이제 다시 또 그냥 달러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중국이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거는 어쨌든 달러에 그동안 이제 맺힌 한이 많으니 기축 통화를 좀 중국 위안화도 좀 해보겠다 이 목적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된 조건은 미국의 무역 수지가 하여튼 계속 적자로 유지돼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 그 중국이 계속 무역 수지 적자 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독일이나 뭐 80년대 90년대 독일도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던 강력한 경제력을 갖췄던 나라인데 그 마인드 나의 시장을 내주고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거를 얻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실천에 옮기는 것들은 대구 수출에 의존해서 성장을 했던 국가로서는 매우 선택하기 어려운 이제 과제인 거죠. 그렇다고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다른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 보면 아직은 이제 없다 보니까 아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미국과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나라들 사이에 위안화를 어떤 매개체로 하는 뭔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뭐 러시아 원유를 살 때 위안화 결제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뭐 가격도 후려치고 대금 지급도 늦어지고 너무 이제 불리하다라고 그래서 러시아가 상당히 불만이 많다라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위안화가 정말 신뢰할 만한 통화로 자리 잡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좀
그 못 사는 국가들한테는 네. 우리가 중국이 무역 적자를 그 무역 수지 적자를 갖다 감내하겠다. 대신 네네. 위안화를 갖다 많이 좀 활용을 네, 해라라고 그거는 충분히 하고 가능합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흑자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네. 그걸 이제 보상을 하는 네, 맞습니다. 동남아 국가들하고는 벌써 중국이 적자를 보는 영역들이 좀 있어요. 그 1대1로 영역 국가들에서는 그러니까 네. 많이 좀 적자를 감내하겠죠. 관대하게 이제 해주고 예. 뭐 아프리카 국가들한테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흑자 폭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 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 예. 편을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데서는 예. 너희들 주머니 털어봐야 우리가 예. 그거 뭐 얼마 벌겠다고 예. 라고 하면서 열어주는 거고 예.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강하게 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완벽한 기축 통화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지요. 예. 예. 완벽한 기축 통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달러가 지금처럼 전권을 휘두르는 그 상태는 좀 막을 수 있겠다. 이런 네. 상태가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영 법무본 율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과 함께 내년도 2023년 부의 흐름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